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제조업의 방향성은 인건비와 세금이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지어 제품의 원가를 낮춘 뒤 마진을 높이는 경영 전략을 채택해왔습니다. 그 결과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공장은 베트남과 중국 둥지로 퍼져나갔으며 스마트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 업체들도 삼성과 애플을 따라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최근 들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퍼지면서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선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정치 경제적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런 압박은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에게 정확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보다 20%가량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진 경제대국이기에 미국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확보한 기업들 이외의 모든 기업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며 특히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마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똑같은 손해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정치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중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며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조는 지난 20년 이상 이어져 왔기에 현재 중국을 군사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곳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첨단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원재료와 가공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원재료의 상당수는 중국이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친환경 정책 속에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중국산 원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에 미국의 이번 정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 이번 위기도 헤쳐나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며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로 올라선다는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다급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을 제정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로는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대기아 전기차는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다른 일본이나 유럽산 전기차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과 비교해 한국의 전기차는 테슬라에 이어서 미국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전기차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었기에 이번 IRA 법안은 더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지난 2022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IRA 법안이 조금씩 완화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안으로 시행이 예정된 일정이 내년 3월으로 전면 연기되었고 여기에 현대차에겐 전기차 리스 분야에서 보조금을 100%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국내 전기차 업계가 IRA 걱정을 한숨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리스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전기차를 리스로 구매할 때 친환경 보조금을 100% 받는다면 현재 40%의 리스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반가량의 걱정을 덜은 한국의 전기차 업계는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재를 공격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 호주, 캐나다부터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5년간 5만 톤 이상의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는다는 계약을 했고 캐나다에서는 31개 핵심 광물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에선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 권한을 확보해 연간 12만 톤이 넘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측에 따르면 해당 염호엔 1,500만 톤가량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기차 배터리 4억 개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얼마 전 리튬 공장 준공식을 마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호수엔 염분과 불순물로 다른 생물이 살 수 없지만 상당량의 리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식 염전의 방식으로 호수물을 끌어와 증발시키면
기존 호수물보다 4배에서 5배가량 농축된 고농도의 리튬 용액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포함된 나트륨, 칼슘 등 불순물을 제거하여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 규모로 봤을 때 한국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와 수출하는 배터리를 합쳐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 존재하며 2030년 한국의 리튬 생산 규모는 세계 1위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미국의 IRA로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어 중국은 매장량이 많아도 이를 주문하는 업체가 없게 되어 더 이상 원자재를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포스코의 리튬 호수엔 아직까지 탐사가 안 된 부분에서 채산성이 있는 리튬 매장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기에 앞으로 이곳에 묻힌 리튬 매장량은 대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어 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이 확보한 호주와 칠레의 리튬 광산의 경우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보조금 지급은 물론 IRA 기준을 충족하지만 아르헨티나보다 채산성과 생산량이 부족하며 현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로열티나 세금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포스코 측에서 리튬을 생산해 수출하게 되면 3%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지만 칠레는 20% 수준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에 매장량과 채산성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현재 FTA 관련 협상 중이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져 관세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FTA 관련 협상은 여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기에 체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며 체결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FTA를 맺지 않아도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리튬의 원재료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고 배터리 업체에 납품하면 IRA의 생산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IRA 배터리 관련해서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을 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기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분쟁이 없기에 이런 전략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IRA 관련법상 중국산 원재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중국 원재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래전부터 한국은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 4개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 이후 협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FTA 협상을 지난해부터 재개하는 가운데 남미 4개국,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와 FTA가 체결되면 우리가 현지에서 확보한 리튬과 같은 천연자원을 한국으로 수출한 후 한국에서 가공하여 배터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르헨티나와 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보조금 100%를 받을 수는 있지만 FTA가 없다면 한국으로 리튬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가 발생해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습니다. 한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오히려 자원 붕국으로 가게 될 길이 열리자 미국과 중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30년이 되기 전에 미국 내 배터리 시장 점유율 75%를 달성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미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으며 한국이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도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배터리 제조 기술력이 부족해 고객사 확보가 되지 않아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유럽에서만 공장을 건설 중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IRA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시장을 점령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려는 속셈이었지만 한국 기업들이 까다로운 IRA 요건을 충족시킬 방법을 찾아내 미국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한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은 중국의 CATL이지만 이들의 매출은 대부분 중국 내 물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IRA와 유럽의 원자재법으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제 배터리 탑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CATL을 비롯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더 이상 중국에서만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처럼 미국과 유럽 지역어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지만 중국 당국에서 미중 갈등을 원인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신규 공장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긴 하지만 이런 조치는 중국 배터리 기업에겐 굉장한 손해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배터리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지만 당장 2025년만 해도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완공되기 시작하면서 IRA와 원자재법을 무기로 현지 배터리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해 자신들이 1위하던 배터리 분야를 눈뜨고 한국에게 빼앗기게 생긴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도 민심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르헨티나에 조단위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교류로 한국의 이미지와 국격이 상승한다면 현재도 도입 논의가 나온 FA50 경공격기와 이밖에 한국산 방산장비 등 다양한 교류가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튬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리튬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상황에서 각국은 리튬 확보에 정신이 없습니다. 남미와 인도네시아 등은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리튬을 국유화하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에서 생산된 리튬을 이용해야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한국에도 리튬 광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리튬 대신 더 지렴한 소재를 이용해 배터리를 생산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국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진 소재라면 더 이상 한국이 배터리와 관련해 미국이나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배터리 시장에서도 한국이 앞서게 되고 더 나아가 전기차 시장도 한국이 장악하는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뒤인 2028년에 리튬 사용량의 50%를 내재화하겠다. 배터리 소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LG화학이 리튬 등 핵심 소재 광물의 공급망을 확보해 내재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안정적으로 소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광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광물 가격도 치솟으면서 자체 공급망은 가격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이 광물 내재화율을 높이면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소재를 공급받는 LG에너지솔루션까지 LG그룹의 배터리가 치사슬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화학은 지난달 25일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의 내재화율은 2028년까지 50%로 늘리며 니켈은 65%까지 내재화율을 끌어올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재화란 광물을 개발, 확보한 업체와 합작하거나 지분 투자나 지분 교환을 통해 생산 광물의 일정 분량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필요한 물량을 시장이나 공급업체로부터 받아 쓰는 상단기 공급 계약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접근 방식입니다. LG화학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내재화율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부서를 제외한 LG화학 직원들도 광물 내재화율 목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도 LG화학의 양극재, 전구체 내재화율은 20에서 30%를 기록하지만 광물 내재화율은 극히 낮을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하나증권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LG화학의 탄산, 수산화리퉁 장기 공급 계약 비율이 2021년 67%, 지난해에는 5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내재화율은 0%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은 미국 리튬 업체 투자 및 고려아연과 전구체 합작 등 양적 성장보다 업스트림 후방 산업 확장 등 질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LG화학은 최근 광물 내재화를 통해 원자재를 확보하고 광물을 섞은 화합물, 전구체와 양극재로 이어지는 생산체제를 완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화학은 지난 2월 미국 광산업체 피드몬트 리튬사의 지분 5.7%를 확보하면서 리튬 정광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3분기부터 4년간 20만 톤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고려아연과 2,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맞교환하고 원자재와 전구체 협력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중국 텐치리튬의 지분 8.75%를 확보하면서 수산화 리튬 장기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울산 온산산업단지와 새만 금국 가산업단지에 각각 전구체 공장도 건설 중입니다. 온산에는 고려아연 계열사 캠코와 한국선 구체회사를 합작 설립해 내년 2분기 양산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새만금에는 중국 화유코발트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연산 10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음극재나 분리막, 동박 등 다른 배터리 소재 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에 따라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에 대한 내재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향후 중국을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재 업체들도 탈중국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LG화학도 전구체 합작사인 중국 화유코발트 지분을 필요시 전량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시작된 전기차 전쟁은 새로 온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내수 시장으로 성장해온 중국 전기차 산업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혜성처럼 등장했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퇴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적은 판매량, 높은 지출로 적자가 커진 가운데 코로나 기간 자본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 투자금마저 말라버렸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업체 간 가격 경쟁까지 벌어지자 자금난이 심각한 기업부터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업계의 신은 대대적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이며 향후 2에서 3년 내 전기차 회사 최대 70%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제경과 매일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웨이마 자동차가 하이난성에서 운영하는 매장 6개를 모두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상하이 칭푸구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웨이마의 영 상태가 심상치 않다며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하이난성에서만 2,000여 명의 소비자가 애프터 서비스와 부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이마는 한때 웨이라이 샤오펑 바이동과 함께 중국 전기차사 소룡으로 불렀습니다. 2015년 설립 후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대표 정보기술 IT 기업은 물론 홍콩 최대 재벌로 아시아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던 리자청 청쿵그룹 회장의 투자까지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70억 4천만 달러 약 9조 3,500억 원의 몸값을 자랑하며 홍콩증권거래소에 기업 공개 IPO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부터 판매부 진과 적자 확대로 직원 임금 삭감, 경영진 절반 축소 등의 소식이 전해졌고 결국 IPO 신청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웨이마는 올해 1분기 전기차를 단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은 웨이마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인 텐지 자동차는 지난 3월 생산 중 단과 함께 직원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춰불만을 샀습니다. 아이츠 자동차는 2개월째 임금이 밀려있고 레이딩 자동차는 200여 건의 계약 분쟁, 채무불이행 소송 등에 시달리다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판매 전략의 부재로 인한 국내 시장 실패, 자금 조달 난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창안자동차의 주아룽 회장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향후 2에서 3년 안에 60에서 70%의 브랜드가 퉁폐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 것은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국의 배터리 산업을 키워왔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 배터리 견제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리튬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원자재를 장악해 배터리, 더 나아가 전기차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던 중국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신에너지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신흥국 리듬 광산 확보를 위해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라이스테드 에너지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최근 2년 새 45억 달러 약 5조 9천억 원을 투자해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20개에 달하는 리튬 광산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투자한 광산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중국은 2025년 전 세계 리튬 공급량의 3분의 1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중국은 리튬 정제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리튬 정제 과정에서 이뤄지는 환경 파괴를 묵인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인 호주가 탄산 리튬
수산화리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1일 코트라 호주 벨버름 무역관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움직이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 호주 보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 리튬 생산량은 6만 1000TU로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차지했습니다. 호주 리튬 수출액은 2021에서 2022회계연도 53억 호주 달러로 올해는 3배 이상 증가한 186억 호주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호주에서 생산된 리튬의 90%는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이외에 벨기에가 2.3%이고 우리나라는 0.9% 수준입니다. 호주는 정광 형태로 리튬을 생산 수출합니다. 중국은 막대한 양의 리튬 정광을 수입해 자국 내 정제시설에서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 후 이를 다시 수출합니다. 중국은 전체 리튬 재련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화 리튬의 경우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은 주로 노트북, 핸드폰 등 소형 가전제품의 배터리에 사용되고 조울증 치료제를 포함한 치료용 약물과 윤활유 원료로도 쓰입니다. 산화리튬은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고성능 고용량으로 장거리용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수산화리튬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는 중국으로 리튬 정광을 수출한 후 중국산 리튬 가공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효율적이며 글로벌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호주 최대 노조인 AWU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광물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해당 수익으로 헌지에서 광물과 공품을 제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코트라는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리튬을 채굴, 생산하는 국가로 글로벌 리튬 생산량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리튬 수출은 정광으로 수익성이 높고 수요가 증가하는 수산화 리튬은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여러 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핵심 광물 수출의 관세를 부과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헌지에서 광물 가공품을 제조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리튬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리튬 매장량이 부족한 한국에게는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이 리튬이 아닌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면서 배터 시장의 대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에너지 저장 연구센터 이민아 박사팀이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마그네슘 2차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이 전지는 일반 2차 전지에 쓰이는 전해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연구됐던 마그네슘 전지보다 충전할 때 필요한 전기를 10분의 1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90회 이상 충방전을 거듭해도 안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아 박사는 4일 값비싼 리튬, 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마그네슘은 국내 매장량이 많아 소재 단계부터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그네슘은 리튬보다 에너지 저장 용량이 1.9배 높지만 지금까지 효율적인 충방전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마그네슘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해 고효율로 충방전 반응을 유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해 테스트한 결과 리튬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한 전해질 TFSI를 사용해도 총방전 때 과전압이 0.2V 미만으로 과전압을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즉 충전할 때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금까지 연구됐던 마그네슘 전지의 쿨롱 효율이 10% 미만이던 반면 연구진의 전지는 99.5%까지 향상됐습니다. 이 박사는 기존 마그네슘 전지가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언해지가 10% 미만이었다면 연구진이 개발한 전지는 99.5%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구성 테스트에서도 990회 이상 안정적으로 마그네슘 금속의 충 방전을 구현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일반적 전해질에서도 마그네슘 2차 전지가 안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마그네슘 2차 전지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거대 음이온을 사용해 합성이 굉장히 까다롭거나 부식이 쉬운 염소 이온을 많이 넣어 전해질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은 전지의 음극에 쓸 마그네슘 금속을 특정 용액에 1시간 정도 남가 인공보호막을 만들어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음극 표면은 충방전 효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아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저징 시스템 ESS에 적합한 일반 전해질 기반의 저비용, 고에너지 밀도 마그네슘 2차 전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발이 의미 있는 것은 한국의 마그네슘 매장량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마그네슘 점령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2000년 초 미래 수요가 커질 신소재 사업의 일환으로 마그네슘 생산 재련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마그네슘은 초경량 미래 소재로 각광받았습니다. 마그네슘은 무게가 알루미늄의 65%, 7강의 22%에 불과하지만 강성은 뛰어나고 열전도율도 좋은데다 전자파 차단 기능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폰과 노트북, 자동차 차체 등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포스코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확산되기 전인 2007년 순천 해룡산단에 약 900억 원을 들여 마그네슘 판재 공장을 지었고 2012년에는 강릉 옥계 1만 톤의 마그네슘계를 재련할 수 있는 공장도 준공했습니다. 마그네슘 원석 백운석은 강원도에만 약 1억 9천만 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잔밋빛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마그네슘 합금의 최대 경쟁자인 알루미늄 합금이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소재는 정보기술 IT 분야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스마트폰 케이스도 알루미늄을 거쳐 최근에는 유리소재로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관계자는 마그네슘은 물성이 단단하고 가벼운 것은 맞는데 주조와 후처리가 어려워 스마트폰에 적합한 재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시장 역시 마찬가지인데 강화되는 각국의 연비 규제를 맞추기 위해 마그네슘 소재를 자동차 차체에 많이 적용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알루미늄과 초고강도 강판 등 7강 소재가 이를 대체했습니다. 마그네슘이 가볍기는 하지만 부식으로 후처리에 많은 공정이 소요돼 양산차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마그네슘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이 원재료를 쥐고 흔들면서 포스코의 마그네슘 사업은 더 위기를 맞았습니다. 환경 문제도 고민인데 2013년 강릉 옥계 공장에 지은 마그네슘 공장에서 페놀 등 독성 물질이 누출되면서 토양을 오염시켰고 결국 포스코는 현지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마그네슘을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해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마그네슘으로 리튬을 대체할 수 있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걸리지 않고 중국 의존도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현재도 마그네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매장량이 부족한 리튬에 비하면 마그네슘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언제 가격이 널뛸지 모르는 리튬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마그네슘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오염을 이유로 중국의 리튬 정제를 맡겨온 선진국들은 뒤늦게 자국 내에 리튬 정제 시설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에게 의존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데 마그네슘이 한국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에 새로운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 걸친 생성형 L 열풍에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HBM에서 시장을 먼저 선점한 SK하이닉스의 경우 올해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이 30%를 돌파하며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방증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삼성이 40%대 초중반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SK하이닉스는 20%의 중후반을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1위인 삼성과의 점유율 격차를 10년 내 가장 근소한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껑충 뛰게 된 건 AI 결풍 영향이 큰데 이렇게 최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껑충 뛰게 된 것이 열풍 영향이 큰데 챗GPT 같은 AI 분야 데이터 처리에 쓰이는 GPU에 HBM이 대거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는 연초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던 HBM 수요가 올해와 내년에 10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2021년 SK하이닉스는 현존 최고 사양인 HBM3이 개발을 완료하고 작년에 양산에 성공하며 HBM 부문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SK하이닉스를 향한 추격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삼성이 올해 4분기부터 세계 1위 GPU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에 HBM3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반전의 기회를 잡은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엔비디아의 HBM3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4분기부터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생성형 AI의 필수적인 AI 가속기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중으로 AI 가속기에는 HBM이 필수적으로 탑재됩니다. 앞서 생성형 AI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에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의 주문을 집중했다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자 삼성에게 추격할 기회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티증권은 삼성은 내년 중 HBM3 주요 공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HBM3의 30%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은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HBM3의 경우 업계 최고 수준으로 고객 콜을 진행하고 있다며 차세대인 HBM3P는 24GB 기반으로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지만 삼성의 HBM3 공급 개시로 구도의 변화가 생기는 등 HBM 시장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대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3 공급에 나서면서 SK하이닉스의 HBM3 독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이런 변화 속에서 대용량 고성능의 디램을 미리 선보이면서 시장을 선점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삼성은 반도체 업계 최초로 12nm급 32GB DDR5 디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32GB는 디램 단일칩 기준 역대 최대 용량입니다. 이에 따라 AI,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확산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성능 고효율 메모리칩 시장에서 삼성이 한 발 앞서 나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나 32GB DDR5 디램은 최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HBM의 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32GB 제품의 양산 시점을 내년으로 잡고 있는데 삼성이 이번에 치고 나가면서 메모리 세계 1위 기업으로서의 초격차를 확인시켰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증권가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는 중으로 삼성의 주가 역시 약 한 달 만에 7만 원을 회복하며 반등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KB증권은 삼성의 HBM 점유율 확대와 파운드리 실적 개선을 고려할 때 고점이었던 9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기존의 엔비디아는 고성능 AI 칩 H100을 생산할 때 전체 설계는 엔비디아가 실제 생산과 패키징은 TSMC가 HBM은 SK하이닉스에게 각각 맡겼는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반도체가 필요해졌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제조 방법은 물론 설계 소재 부품 장비 패키징까지 공급망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산을 처리하는 GPU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HBM과 마치 하나의 칩처럼 연결된 H100의 설계 구조는 오늘날 반도체 시장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나 H100의 등장으로 반도체 후공정 개념이 바뀌었는데 이런 패러다임 변화는 삼성의 진짜 강점은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격이 다른 반도체를 고층 건물처럼 쌓아 올려 엄청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첨단 패키징 기술 시대가 막을 올린 겁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내년부터 생산에 돌입하는 차세대 AI 칩 GH200 역시 CPU와 GPU, 메모리 반도체가 하나의 칩으로 합쳐진 주상복합 구조의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시스템 반도체만 만드는 곳이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많지만 이들 칩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곳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단적으로 최근 GPU 수요가 쏟아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경우 패키징을 TSMC에 맡기고 있지만 TSMC의 패키징 능력이 부족해 캐파를 더 늘릴 수 없어 삼성으로 눈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 지금은 엔비디아 물량을 대부분 소화하고 있지만 사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위주라 패키징 능력이 삼성보다 훨씬 뒤처진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또한 삼성은 GPU 첨단 패키징 물량 소화할 능력이 있지만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TSMC의 경우 예전부터 엔비디아보다는 애플을 최고 고객사로 여기고 있는 만큼 넘쳐나는 엔비디아 물량을 삼성이 가져갈 공산이 큽니다. 그간 엔비디아가 TSMC의 GPU 첨단 패키징 물량 대부분을 맡겼는데 최근 삼성과 GPU 첨단 패키징 서비스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삼성이 후발주자로 HBM 시장에 진입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 늦었던 게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엔비디아는 물론 애플까지 모두 삼성의 줄 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 패키징과 파운드리로 GPU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기 때문으로 엔비디아, 애플 입장에서도 이를 한 번에 맡길 수 있는 삼성과 손을 잡는 게 기업 운영 차원에서도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삼성은 TSMC와 달리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는 특징을 반영해 칩 생산 과정에서 패키징까지 해주는 턴키 서비스를 시작했었는데요. 이 서비스로 인해 미국 AMD로부터 HBM과 첨단 패키징 서비스를 수주했으며 패키징 분야 조직 개편과 인재 영입 속도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작년에 삼성 반도체 부문은 어드밴스드 패키지, AVP 사업팀을 조직하고 지난 3월과 7월에 인력을 충원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힘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패키징 시장 성장성이 높기 때문인데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는 세계 패키징 시장이 올해 76조 원에서 2025년 86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HBM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HBM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최선단 패키징 기술도 개발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HBM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회사의 2.5D 패키징 기술인 아이큐브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적충한 뒤 TSV를 통해 연결한 차세대 메모리로 기존 디램 대비 데이터 처리 성능이 월등히 높아 AI 반도체와 같은 고성능 칩과 함께 탑재됩니다. 삼성이 HBM3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점차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삼성은 최근 HBM3 모듈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해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나 최근 삼성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기술은 iQV6, iQV8로 업계 내 최신 HPC 가속기인 엔비디아 GH100, AMD MI300 등이 HBM을 최대 8개까지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해당 기술들을 내년 상용화할 목표로 엔비디아 등 고객사와 iQV6, iQV8에 대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HBM 2.5D 패키징을 엔비디아와 AMD에 함께 제공할 경우 HBM을 단품으로 넣는 것보다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 이들 업체들이 삼성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에겐 이번 기회로 종합 반도체 1위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TSMC의 위기도 겹친 상황이라 삼성에게 유리한 판이 깔렸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TSMC와 미국 사이 관계가 악화되면서 TSMC가 미 애리조나에 신설하는 반도체 공장 가동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 현지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데다 바이든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 투자를 백지화하고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TSMC는 애리조나 파운드리 공장 가동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4년에서 2025년 또는 그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는데요. 반면에 삼성의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TSMC가 삼성에 패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TSMC가 중국 본토 공략에 속도를 내면서 상황 판단마저 잘못하고 있는데요. 악화된 중국 대만 관계와 미국의 대중 제재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첨단 반도체 판매를 중국에서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올해 TSMC의 중국 내칩 출하량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나 연초부터 7나노 AI 칩 주문량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 미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부진한 실적을 중국에서 만회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이지만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주목할 건 이제 3나노 공정 수율도 삼성이 TSMC보다 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이 3나노에서 TSMC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율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아레테리서치는 TSMC의 3나노 수율이 55%인 반면 삼성은 6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삼성은 TSMC의 3나노보다 더 진화된 GAA 공정을 활용하면서도 3나노 수율이 더 높은데 이렇듯 수율 개선, GAA 공정 선점으로 삼성이 TSMC로부터 고객사를 뺏어올 일만 남은 겁니다.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가 상용화하며 화웨이가 판매를 개시한 메이트 60 프로에서 채택한 7나노 미세 공정 기술을 두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놀라움에서 회의적 시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양산이 어려운 그저 과시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술은 TSMC의 10나노 공정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6일 글로벌 반도체 전문가와 업계의 분석을 들어보면 SMIC가 개발했다는 칠라노 공정은 TSMC가 2017년에 개발했던 기술을 재탕한 것으로 상업적인 경쟁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량멍숭 사장을 포함한 과거 TSMC 기술진들을 비싼 돈 주고 대거 스카우트해 6년 전 기술을 재현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SMIC가 칠라노 반도체 공정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것은 미국 정부의 규제 영향을 극복했다는 의미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무력화됐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성공했다 등의 분석이 한때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놀랍긴 한데 분석 결과는 중국 반도체 기술의 한계가 분명하게 제시됐고 따라서 아직 한미일을 따라잡으려면 멀었다는 평가 절하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게 된 결과는 오히려 재발등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만 경제일보 등 해외 매체들은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프로세서가 SMIC의 귀환을 알렸지만 반도체 성능 경쟁력을 두고 업계에서는 과시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정적 시선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화웨이 스마트폰의 7나노 반도체 성능과 집적도는 TSMC 10나노 공정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수율이 낮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국 업체가 EUV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기술 발전에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MIC가 실제로 EUV 장비 없이 7나노 공정을 상용화했다면 이는 기술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증명했다는 의미지만 SMIC는 EUV 노광 장비 대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DUV 노광 장비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UV의 성능이 7나노 이상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회로를 그리는 작업을 한 번만 하면 되는 싱글 패터닝의 EUV 노광 장비와 달리 2번 이상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멀티 패너팅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7나노 반도체를 생신하면 회로 해상도가 낮아져 불량 제품이 속출한다는 겁니다. SMIC는 7나노 수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노무라 증권은 50% 이하, VOA 미국의 소리는 SMIC의 14나노 공정 수율은 80% 이상인데 DUV를 이용한 7나노 공정 수율은 15%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제품을 만들면 10개 중 최소 절반, 최대 8.5개는 불량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수지 타산은 아예 포기해야 하는데 거기에 더해 수율까지 확보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급전적 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7나노 양산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겨우 생색만 내기 위해서라는 것은 화웨이가 초도 물량으로 100만 대 이하를 내놓는 데 그쳤다는 접으로 볼대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재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줬고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더 강도 높은 반도체 규제 도입 가능성도 검토에 들어가는 역효과를 냈다고 평가받습니다. 화웨이의 기술 과시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조롱만 들으며 결국 재발등을 찍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화웨이의 이번 메이트 60% 공개가 그나마 중국인의 애국 소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계기가 되는데 일조를 했다는 접과 7나노를 시도했다는 접 등은 후한 접수를 받습니다. 서방 세계의 제재에 취청인 화웨이가 기사 회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진핑이 지시한 공무원의 아이폰 사용 금지에 대한 언급은 자연스럽게 중국 인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충성을 하려는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중국인의 기존 모습을 볼 때 결국 아이폰은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판매를 위해 중국의 아부와 합계 260조의 투자를 한 애플은 그에 따라 중국 내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전체 매출의 20% 가깝도록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결국 제외에 넘어간 셈입니다.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탈중국에 동조하며 공장을 인도로 이전한다는 소식들은 중국 정부 및 인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폰 급지 조치는 이런 배경과 함께 미국의 여러 제재에 보란듯이 보복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다만 아이폰 매출이 줄어들면 한국을 비롯해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 관련된 업체들 역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애플 외에 특히 폭스콘과 TSMC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